자, 그것은 몇 번부터 세 번? 25번부터지. 어? 마이크, 켰는데. 자, 그러면 제 5회 25번부터 세 번 문제입니다. 자, 25번은 뭐냐니까 양도세 과세 대상인데, 대표적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은 뭐 부동산은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제 분양권이라든지 또 우리 입주권, 그다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이런 거, 취득 권리죠. 이런 게 다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양도를 해야, 양도가 되어야 양도세가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게 양도세 있는 게 아니죠. 팔아야 된다. 그러면 파는 것이 양도 개념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현물 출자를 한다. 기업에 부동산을 투자한다. 이것도 일종의 양도죠. 그 다음 우리가 부동산으로 채무를 상환한다. 이른바 대물 변제. 그것이 바로 부동산으로 채무를, 빚을 상환한다. 그건 양도죠. 그 다음에 우리 공경매, 매도. 또 우리가 양도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용. 수용 행위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부담부 정리에 의한 채무 인수가격, 부담부 정리에 의한 채무 인수가격, 교환 이런 것이 다 양도 행위인데, 대표적으로 양도 담보로 제공한다든지 또 환지를 해서 환지 처분이 일어난다든지 채비지 충당이 된다든지 또 우리가 정려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양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탁재산의 소유권 환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양도세 과세 대상인 거는 기억에서 지금 토지 일부가 핵심이 아니고, 그래서 보루지죠. 보루지를 충당하는 것은 양도 X입니다. 양도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루지를 제3자한테 팔면, 제3자한테 보루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있는 겁니다. 충당은 공사 비용조로 메카연다는 뜻으로서 우리가 의미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X가 되어 있고 양도세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지 상환 채권 또 하나 더 적어보세요. 주택 상환 채권 이런 거는 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죠. O입니다. 그리고 이혼시 재산 분할은 정려도 아니고 양도도 아니고 단지 무상 이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는 X가 되죠. 그 다음에 개인이 토지를 기업에다 법인에 투자를 했다. 이게 현물 출자입니다. 이거는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 미홈에 보면은 건설업자가 여러분이 바로 신축하는 다가구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을 짓는 거는 상품이죠, 상품.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사업소득이지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는 기업, 그 다음에 저 내려가서 디귿, 그 다음에 미홈이 정답이 되겠는데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미홈은 바로 상품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죠. 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주자가 18년도 국내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은 투기 지정 지역으로 여러분이 보면 되고, 말만 바꿔놨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기 지정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걸 알아두고, 특히 서울시 중심으로 해서 1세대 2주택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정 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우리 양도세 중과세가 되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2주택이나 3주택자,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충족하여도 공제가 되지 못합니다. 특히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가능하죠. 임대주택은 가능한데 나머지 중과세 주택은 여러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입니다.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이른바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택 면적이 적으면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주택이 아닌 거는 상가로 본다는 거예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개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큽니까? 주택 외의 면적이 큽니까? 주택 외라는 거는 항상 상가로 보고 여러분은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주택은 주택이죠. 주택이 면적이 큰 만일에 100제곱미터가 그제 100제곱미터인데 상가가 40이고 주택이 60 아이가. 그러면 이건 올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여부로 반 이런 집은 가 있어봐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거꾸로 상가가 62제곱미터가 되고 주택이 40이 되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죠? 그러면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봅니다. 각각으로 본다는 거. 그 판단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본다는 것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그 뭐가 있냐 하니까 정여자의 매형. 예, 매형 카마 벌써 여러분 직계 좀비속은 벌써 떠나죠. 그래서 매형의 채무를 수정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정려인 경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채무 인수 가격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걸 말한다. 이 말은 바로 양도로 본다는 말이죠. 채무 인수 가격은 유상이다. 이거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우리 부담부 정리에서 취득세도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시가 5억짜리 토지를 갖다가 저당권 설정해서 이걸 막 우리가 정렬을 하면은 그래서 채무 인수 가격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이다. 그럼 주는 자는 양도고 받는 자는 유상 이전이라고 했죠. 유상 취득이라고 했죠. 예, 그게 이제 파는 자 쪽에서 주는 자 쪽에서 봐야 됩니다. 취득세는 받는 자 쪽에서 봐야 되고. 예? 그러나 저는 유상이라는 건 똑같죠. 맞습니다. 그 다음 18년도에 자 토지에 발생한 양도차손입니까? 사업소득의 손실입니까? 양도차손은 결손금이죠. 줄 거 없고 결손금. 그래서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2월 공제가 안 된다 해야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양도라는 행위는 반복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비반복적으로 가끔 파는 거기 때문에 언제 팔지 또 모르죠. 그래서 2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2월 공제가 된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결손금은 바로 2월 공제가 된다. 사업소득 결손금은 2월 공제 가능. 양도소득 결손금은 2월 공제 X.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깨먹은 돈이죠. 양도차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억 주고 사가지고 8천에 팔았다. 얼마 깨졌노? 2천. 그래서 사업소득은 반복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서 공제를 하면 되지만은 양도소득은 반복적으로 생기는 게 비반복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2월 공제는 안 됩니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5년에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중에서 자 우리 고가, 고급이 있었죠. 고가는 면적간격고 무조건 9억 초과하면 고가주택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12억에 팔았다 그러면 얼마 부분에 대해서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과정이지 9억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보면 9억 초과 부분 줄 거고 양도 차이에 대해서 양도세가 가세된다. 그러면 9억까지는 안 됩니까? 그래 안 되지. 그러니까 12억에 팔면은 3억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초과 부분. 그래서 고급은 면적과 가액을 충족하는데 취득세에서 6억 초과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고가는 우리 소득세에서 쓰는 용어고 또 중요한 거는 9억 초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7번에만 가면 그래서 그건 답이 4번이 틀렸죠. 그죠? 26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7번에 가면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갑이 국내의 토지를 갑의 사촌형인 거주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를 가정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자, 이거는 뭐로 보냐 하니까 여러분이 부당행위 계산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27번에 대해서는 뭐라? 부당행위. 자, 부당행위. 자, 부당행위의 뜻을 잘 봐요. 반드시 특수관계자입니다. 예,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해야죠. 예, 거래와 행위. 그래서 대부분 어떤 행위냐 하니까 우리가 고가로 사거나, 아시겠어요? 팔 때 저가로 양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저가는 항상 판단 기준이 3억 이상이 되거나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이상이 되거나 여러분이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이 일어나면은 다 고저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특수관계자는 대부분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친족이죠. 친족. 누구라고? 친족. 친족 간에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타인 같으면 어떻습니까? 예, 가급적이면 비싸게 팔고, 그렇죠? 싸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가만히 보면은 누가 돈 많이 주고 살려고 적게 주고 살려고 그러지. 또 파는 사람은 고가로 팔려고 저가 양도가 안 되지. 그러니까 시장 거래에 정반대되는 거래를 친족 간에 하고 있다면 세법에서 이거 용서치 않겠다. 부당행위로 봐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겠다. 이게 부당행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각과 을, 그리고 정렬을 해서 여러분이 전 타인에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항상 정려 후 제목이 이 고가양 부당행위의 특히 이 과정에서 정려 후 바로 정려 후 우회 삥 돌려가지고 우회로 돌아간다 그러지. 도로 탈 때 직선 안 가고 우회로 돌아간다. 우회 삥 돌려서 판대에 이게 우회 양도라. 그러면 뭐냐 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특수관계인의 을이라는 사람이 있지. 이게 바로 여러분 친족이라.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어.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혀 타인이에요. 전혀 모르는 타인. 그래서 갑이 특수관계인 을에게 뭘 하냐니까 정렬을 해. 정렬을 하는데 갑이 양도세를 내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와. 근데 요래 뺑 돌려가 을이 요래 직접 팔면은 1억이 나오는데 요래 뺑 돌려서 팔면은 정려세까지 다 합쳐서 정려세, 양도세 전부 모아가지고 2천만 원밖에 안 나와. 그래서 요래 우회 양도가 가능한데 요거 발각되면 부당행위에 걸려서 우리가 적정한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만일에 자기가 직접 팔면 금액이 거꾸로 되면 어떻게 돼? 자기가 바로 팔겠지? 이 사람이 팔았을 때는 세금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안 팔고 자기 동생이나 또 매형한테 시켜서 또 사촌 형한테 돌려가지고 이렇게 팔면은 바로 요런 행위는 네가 직접 판 거로 판다. 세금 많은 쪽에서 파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걸 팔아도 이제 정렬을 받아야 되겠지. 몇 년 안에 팔아야 되냐니까 5년 이내에 을이 병한테 전혀 모르는 타인한테 팔면 해서 요 세금 요래 나오면 이 사람이 판 거로 보고 만약에 이쪽에서 세금이 많으면 병 쪽에서 을 쪽에서 세금이 많으면 이 사람이 판 거로 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 쪽에서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이제 정려한 다음에 돌려서 판다 이래서 우회 양도가 되는 겁니다. 몇 년 안에 팔아야 돼? 5년 안에. 근데 얘는 벌써 5년이 지났죠. 6년 차에 팔았으면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판고로 봐야 되느냐? 바로 특수관계인 을이 판고로 봐야죠.
갑이 직접 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집 이거 보면은 여러분이 특수 요 위에 정리 양도해서 해놨습니다. 그걸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자, 나머지는 다 맞죠. 갑이 뭐 비사업용 토지가 되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다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소 10%에서 최고 30%까지 적용이 올해는 가능합니다. 올해도 가능하고 내년도 계속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갑과 을은 바로 특수관계인이다. 이른바 경제적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이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갑이 정려세법 그 다음에 상속세법에 따라서 시가 8억이죠. 동그라미 치고 시가 8억. 자, 평가한 시가가 8억짜리인데 토지를 을에게 갑과 을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관계죠. 사촌. 그러니까 친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7억 5천에 양도를 하면 이거 양도가를 시가로 볼 거냐 실제 팔아먹은 가격으로 볼 거냐, 이렇게 되면 고가 양수 저가 양도가 되면 이때는 양도가나 그 다음 취득가 항상 이때는 시가로 판단이 돼요. 시가로 계산한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당행위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봐야 돼요. 특수관계자끼리 거래를 했으니까. 그러면 자, 시가가 얼마짜리라? 8억짜리제? 8억. 그런데 거래가는 얼마라? 7억 5천. 잘 봐라 말이에요. 요게 반드시 누구와의 관계가 돼야 되노? 특수관계가 아니면 그대로 보는 기라. 특수관계자기 때문에 요짓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얼마나 노? 5천만 원. 낮에? 자, 그러면 이게 부당행위인지 아닌지 하면 시가의 5%. 금액 차고가 생겨야 되는 거라, 이게. 그러면 시가의 5% 차고가 생기는 시가의 5%. 시가가 얼마인데? 8억 아이가? 8억 곱하기 5%. 0.05. 그러면 4천만 원 안 나오나? 얼마? 4천만 원. 그래서 이쪽이 크제? 요거보다 미달이 차이가 나면은 내가 이 거래가로 하면 되는데 요게 5%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벌써 1천만 원 차고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거래는 부당 거래다. 그래서 거래와 행위를 묶어서 우리가 부당 거래 행위 또는 부당 행위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그러면 판 가격 부당 행위 때문에 양도가도 시가로 판단해야 되고 취득가도 시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얼마에 팔았다고 보는 7억 5천에 판 게 아니고 8천에 팔았다고 계산해야 돼. 양도 차이 계산할 때 양도가를 8천으로 잡아야 돼. 8억 8억으로 잡아야 된다고. 맞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가서 여기서 보면은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 제외, 그 줄 거세요. 미등기 제외되는 자산 줄 거죠. 그게 여러분이 몇 가지 딱 적어 놓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 무슨 판매? 장기 할부 판매.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법원에서 법원이 결정한 미등기 자산. 그 다음 상속재산. 무허가 1세대 1주택. 자, 이게 여러 가지 7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좀 외웁니다. 장법 상무라고 외우세요. 장법 상무. 요런 자산이 취득 등기를 안 하면 민법에도 왜 우리가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으로 보는 게 있죠. 상속도 그렇고 경매도 그렇고 말이에요. 원시취득도 그렇고. 그런 거 등기를 안 해도 물권 변동으로 보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 등기를 안 해도 이거는 취득 등기를 행거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등기를 등기 의제 자산으로 보는 거죠. 이거 왜? 이런 등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거는 등기 안 치고 팔아먹어도 중과세 70%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 등기로 의지한다. 등기 자산으로 본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산 빼고 일반적 미등기는 다 70% 중과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등기자는 70% 세율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에 가서 그럼 여기서 답이 어느 겁니까?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28번에 가서는 자, 여러분이 비과세 여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느냐. 자, 비과세 요건이 잘 보세요. 거주자가 국내에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를 말하기 때문에 외국의 주택수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30대 있고 국내에 한 주택을 있으면 국내에서 비과세 요건 충족된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잘 봅니다. 국내의 1주택 그리고 외국의 1주택은 아무 관계가 없죠. 이거 판단 안 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갑이 18년도에 지금 소유 부동산 모두를 양도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은 지금 보면 모든 자산은 법적 요건을 다 충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된 것이며 주택은 일반 주택이고 고가주택은 아니다. 왜?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9억 초과 부분에는 과세한다 그랬죠. 그래서 1세대 1고가주택은 과세도 되지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도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1세대 1고가주택은 일반 주택은 비과세지만 자, 서울시에 거주하는 갑이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거주 조건 2년 이상입니다. 자, 거주하고 보유한 경우 그러면 2년 이상 거주하고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세를 과세한다가 아니죠. 외국의 주택은 주택수에 안 들어옵니다. 국내 것만 따지면 돼요. 그럼 국내는 한재 1주택이기 때문에 미국에 세 채가 있고 국내에 한 채 있으면 국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외 주택수는 감안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맞습니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요래야 설명이 맞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1세대 1주택, 2주택 국내 주택수를 세는 거지 국외 주택은 X대입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양도일 현재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국외에 주택을 양도한 데에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예. 그래서 외국의 자산을 여러분이 팔고 우리나라에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5년 이상 거주를 하고 살아야 되죠.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만일에 5년 미만의 거주 기간을 두고 팔았다면 외국에 갖다 내야 됩니다. 파란 장소에 갖다 내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이 미국에 살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이제 살게 되면 미국 재산을 팔고 미국까지 안 가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5년 이상 거주하고 미국 재산을 팔면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를 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맞는 소리고 갑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지는 자, 판매 양도인의 주소지가 납세지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납세지는 주소지.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면은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밑줄 것이에요.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그러니까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에요. 해당 과세 기간에 국외주택 양도소득 금액 계산상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아,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이 국외주택을 팔아서 국외 양도세를 냈죠? 이제 국내에서 다시 계산을 합니다. 국외에 판 거, 국내에 판 거, 국외에서 판 거는 국외에 판 걸 계산해가지고
이미 납부한 양도세는 양도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거죠. 왜? 예국에 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내지만은 그 나머지 금액이 없으면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필요경비라는 거는 바로 이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냐 하니까 지문 뒤에 있습니다. 요약 좀 한번 해봐요. 자, 요약집 여러분 보면 그 국외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국외 자산 양도 파트에 가면 제일 뒷부분에 있죠. 세액 공제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 개념이 여러분 박스 123페이지 한번 펴볼랍니까? (123페이지) 보면 박스 나와 있죠. 제일 밑에 한번 봅시다. 예국, 지금 한 게 바로 예국에 집을 팔아서 예국에 납부한 세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줄이면 예국 납부세액입니다. 이게 예국 납부세액인데 이게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난저 양도차익 구할 때 경비로서 빼먹던가 아니면 못 뺐으면은 산출세액 구해 양도세 여러분 납부세액을 구해가지고 예국의 납부세액을 공제를 받던가 둘 중에 하나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면 필요경비나 세액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되셨습니까? 자, 그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번의 문제는 여러분이 그 5번을 봅니다. 국외주택, 국내 주택이든 간에 기본공제 250원 여러분이 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부동산 팔고 주식 팔았죠. 그러면 부동산에서 250만 원 빼먹고 주식에서 250만 원 빼먹습니다. 그럼 1년에 동시에 팔았으면 500을 빼먹을 수 있죠. 각각 물건별로 여기서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외국의 재산을 또 팔았어요. 그러면 외국 재산도 또 250만 원 또 빼먹을 수가 있죠. 같은 국내 부동산이 외국 부동산일 때. 국내 부동산 250 빼고 외국 부동산에서 또 250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봐이 1년에 자 내가 부동산 팔아서 소득이 생기면 250. 또 1년에 주식을 팔아서 생긴 소득에서 250. 외국의 부동산 팔아서 250. 그럼 3건을 팔면은 총 7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각각 소득별로. 되죠? 소득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8번의 답은 바로 국외 주택 수는 관계없고 국내에 양도를 현재 1주택이면 바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래야 되는데 과세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29번에 보면 요거는 여러분이 부담부 정리에 대해서 일어나는 계산 방법인데 자, 요거는 취득 가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봐야 되냐 하니까 실질 취득가 취득가액 요게 바로 실가죠. 실가 공식에 대입하면 요거는 요 공식에서 일어나는 건데 자, 요렇게 취득가액에다 곱하기 정려 재산 시가입니다. 정려 재산 시가는 대부분 감정가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감정가로 평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 인수 가격이죠. 채무 가격. 그럼 보세요. 이 문제는 지금 뭐냐 하니까 취득 당시 실가가 8천만 원짜리고 정려세 상속세법상 평가한 감정가가 바로 시가입니다. 정려 재산의 시가예요. 그게 5억이죠. 그런데 이 5억을 기준으로 해서 상업용 건물에서 금융은행으로부터 돈을 얼마나 빌렸습니까? 1억 원을 빌렸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금액을 인수하는 조건입니까? 시가 5억짜리 받으면서 채무 1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채권 최고액은 등록 면허세 가표 기준이
됩니다. 저당권 설정할 때, 건저당권 설정할 때 됐죠? 채권 금액. 그래서 등록 면허세 가표는 1억 얼마가 되죠? 2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채무는 실제 채무는 얼마냐니까 1억이죠. 그래서 지금 취득가가 얼마죠? 8천만 원 아닙니까? 실제 취득가가 8천만 원. 자, 곱하기 정려세법, 상속세법 시가라는 거는 바로 대부분 감정가를 말합니다. 현재 시가인데 감정가를 말해요. 이게 얼마입니까? 5억. 채무 인수 가격은 얼마? 1억. 그러면 이게 0.2 나오죠? 네.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취득 가격은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해서 취득 가격은 얼마가 돼? 20%니까 1,600만 원 되지. 자, 요걸 지금 묻습니다. 답이 있습니까?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건 환불 같죠? 출제가 됐으니까. 응용할 줄 알아야 돼. 바로 양도 차익을 물었죠. 그러면 이때 양도가는 채무 인수가를 양도로 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가는 무슨 가격을 말해? 정려받은 자가 채무를 받는 거죠. 1억을 안고 내가 5억짜리 시가를 받은 거예요, 건물을. 그럼 실제 정려는 4억이고, 그래서 무상이고, 1억은 채무를 받았기 유상이에요. 그게 양도라는. 그러면 이 양도가는 채무 가격이 되니까 채무 가격이 1억이 됩니다. 자, 이어서 취득가를 빼주죠. 취득가 얼마? 1,600만 원. 그러면 이게 채무 인수에 대한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와, 양도가에서 필요경비 빼면은 양도 차익이 되지. 고공시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빼면은 얼마입니까? 8,400만 원이 양도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그냥 출제 문제니까 계산상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요 공식을 잘 보세요. 그 채권 최고액을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1억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차익금, 실제 채권 빌린 금액, 채무 가격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1억 2천원, 바로 등록 면허세 설정에서 가표가 되는 금액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나머지는 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답은 취득가액은 물었으니까 이 정려 비율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계산하니까 1,600만이 나옵니다. 답이 3번이죠. 예, 근데 양도 차익을 물으면은 8,400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문제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가세 표준. 자, 재산세 가세 표준은 항상 여러분이 개념을 잡을 때, 우리 아침에도 했지만은 바로 부동산은 주택, 그 다음 토지, 그 다음 건축물, 이거는 전부 공통점이 뭡니까? 각각 자기의 공시가격, 즉 시가 표준에다가 곱하기 시가 비율을 곱하라 그랬죠. 12를 곱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12. 자, 그럼 시가 비율을 곱하면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표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곱할 때 주택은 얼마를 곱해라? 이 주택은 고급 주택도 포함되고 또 별장도 포함되는 여서 개념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나 아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얼마를 곱하라 했습니까? 70%. 그래서 가표를 물으면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가장 적정한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4번이 옳은 소리죠. 그러면 1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개별 주택 가격에 공정시장 가격 60% 곱한다 해야 맞죠? 곱한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 그 시장 군수가 결정한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격 비율 70% 곱해야 가표가 됩니다. 그 다음 5번도 마찬가지죠. 5번도 뭐 법인은 뭐 장부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얘는 지금 공시가 기준을 판단하니까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격 비율 70% 곱한 금액을 가표로 한다. 이래야 맞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는데 특히 이번에 법령이
개정된 걸 주의해야 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은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상권, 지역권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정돼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에 대해서 설정과 대여는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다 했죠. 관련이 있으면 뭔데 그럼? 기타 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 아니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어디서 이제 이런 게 있느냐라는 것도 지금 모르고 지금 하잖아. 자, 그래서 없는 게 없습니다. 요약집에 다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그 84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84페이지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1번에 동그라미 1번 사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84페이지 부동산 등 임대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해서 그 밑에 지금 글자가 좀 다르죠. 왜 다를까요? 개정이 돼서 다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이 된 지상권, 지역권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가시하고 그 밖에, 그러면 그 밖이라는 거는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상권, 지역권 설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서 가시합니다. 정말로 사업소득이다. 맞죠? 그러니까 공익사업과 관련될 때 기타 소득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는 사업소득으로 개정됐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해서 자,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대역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 말이야. 맞죠? 만일에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 같으면 기타 소득이다 해야 맞겠죠. 그 다음 지상권 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공익사업과 관련이 되면 기타 소득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다 1번, 2번은 이제 개정된 사항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를 하고 대여를 하고 받는 월세죠. 이거는 다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자기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케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도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 소재 주택에 임대를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사업소득입니까? 아닙니까? 예국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소득에 과세합니다. 그래서 아니다가 아니고 사업소득이다 해야 맞죠. 그래서 꼭 적어 놓으세요. 국외 주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이제 올 말까지 18년도 12월 말까지 여러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현재 사업소득을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얼마 이하? 2천만 원. 그러니까 연 월세 합산액이 월세 전부 받은 금액이 얼마 이하? 2천만 원 이하면은 세금이 없게끔 지금 돼가 있고요.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게 개정이 돼서 과세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연 2천만 원 임대소득이 이하가 되면 비과세 구조를 두고 있다. 자, 취득세 표준세율에 틀린 건데 여러분이 원시는 전부 2.8, 전부는 28 맞죠? 잘 읽으세요. 2번 상속. 상속으로 한 농지의 취득은 우리 상농 또 공, 합, 분할에 대해서는 전부 2.3%로 예안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상속의 농지는 빼고 농지는 왜냐하면 그 상속의 농지는 2.3%니까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가 비상원 2.8 해서 전부 28 맞죠? 자, 유상승계 농지 외 농지는 왜 제외했냐니까 농지는 3%잖아요. 그래서 제외하고. 그러면 일반 부동산은 유상사로 해야 하잖아요. 유상사. 유상사. 그럼 농지 제외한 물건에 대해서는 4% 아닙니까? 전부는 40을 해야 맞죠. 그래서 4번이 틀리고. 그 다음 합의물, 공유물, 또 총유물. 이런 거는 전부 분할 취득에서
2.3%가 됩니다. 1000분의 23. 그래서 2.3%에서 1000분비로 가면 점을 떼쁘면 돼요, 가서. 맞죠? 자, 근데 여기서 메모를 좀 해놔야 될 게, 그래서 답은 몇 번이 틀렸습니까? 4번이 틀렸죠? 자, 그러면, 그래서 농지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농지는 우리가 취득세서 전, 답, 과수원, 목장. 그러니까 전답 과목이 됩니다. 자, 전답 과목 지목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유형을 잘 보세요. 자, 농지를 정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유상 취득이 있죠. 그건 상속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상속에서 취득하는 거. 정려에 한 정려 취득. 자, 농지는 정려가 세율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영리 사업자의 정려 무상 취득을 제외한 일반 정려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가 정사무에서 3.5%죠.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유상으로 돈 주고 사는 거는 3%가 되죠.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한 취득에 대해서는 2.8%가 됩니다. 봐요. 농지 중에서 취득세율이 가장 높은 거는 매매가 아니에요. 정려입니다. 그래서 정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비영리 사업자 빼고는 다 올 모든 재산에 대해서 3.5%가 적용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33번을 봅시다. 자, 이거는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거로 볼 수 있죠. 등기하고 관계없잖아요. 민법도 원칙적으로 등기를 취하 소유권 변동으로 보는데 등기 안 치고 물건을 인도받으면 그것도 취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취득하면 당연히 취득한 거로 볼 수 있다 해야 맞지 없다 해서 틀린 것입니다. 자, 법인 설립에 대해서 설립 시에 가점주주가 취득하는 것은 막대한 자본이 투하되기 때문에 국가가 의도적으로 세금을 100% 면제했습니다. 따라서 설립 시 가점주주 취득은 무조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무조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설립 시 가점주주 취득은.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취득으로 본다 해서 틀리고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야 맞죠. 세 번째, 국가 등에서 기속,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자가 국가가 되죠. 국가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으로 맞죠. 그러나 이걸 갖다가 정려를 시키거나 타인에게 양려를 하거나 또 일정한 이것 주고 대가를 받거나 이런 거는 적법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조치에 일어나면은 다 취득세를 부과, 징수할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법령이 정하는 고급 오락장은 사치성 물건입니다. 무슨 성 물건? 사치성. 사치성은 무조건 가세죠. 예. 비과세나 면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사치성은 조건 여하를 막내놓고 무조건 가세라는 걸 알아두세요. 무조건.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임시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치성 물건은 과세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한다 해야 맞죠. 뭐라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일반 건축물은 1년 이하가 되면 어떻게 되죠? 1년 이하는 비과세죠. 그러나 사치성 물건은 존속기간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를 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넘어가면은 건축법상 대수술을 위해서 자, 여러분이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개수를 통하면은 비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수라도 건축법상 대수수는 여러분이 주택의 가격이 그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과세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해야 돼요. 공동주택 개수는 뭐라?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면제한다가 틀리고 과세한다. 만약에 공동주택 개수 나오면 비과세입니다. 개수는 엘리베이터 교체를 말한다 그랬죠. 그리고 사치성 그 해설하고는 조금 그 오류가 있던데
그래서 그거는 사치성은 조건 여하 막론하고 가시한다라고 꼭 기억해 놓으세요. 사치성 물건은 뭐라고? 조건 여하 막론하고 무조건 가시합니다. 다만 일반 건물은 이제 1년 이하면 비가세고 1년이 초과되면 2% 가시한다는 게 취득세 법령입니다. 알겠죠? 네. 그 오타가 좀 나를 일어났으니까 그 참작해서 내가 설명하는 대로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그 다 내가 해설해 놓은 게 오타라서 그래. 자, 그 다음에 그 지하에 있는데 삭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은 34번. 자, 부동산 신정축한 경우에 중과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병원 같은 거는 도시형 업종이죠. 도시형 업종. 그래서 이런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 예, 중과세 하죠. 그 다음에 고급주택, 사치성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하죠. 그 다음에 법인의 본점, 용으로 사용하는 그 주차타워, 이거 중과세 합니다. 그 다음 백화점은 바로 유통업에 들어가죠. 유통업이나 건설업은 중과세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과세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사치성 물건은 별꼴이야 5선조 해놓은 거, 별꼴 5선조, 이거는 무조건 중과세 합니다. 그래서 그 중과세를 하는 거는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자, 사치성 재산 우리가 별장, 골프장, 이 골프장 해운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오락장, 그죠? 선박은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요거는 전부 고급 아닙니까? 고급. 5선주는 고급이죠. 자, 요 물건은 항상 우리가 사치성 중에서 항상 중과세 한다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중과세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하면은 바로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중과기준세율이 2% 아닙니까? 2%. 그래서 2%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 4배를 중과세 한다 하는 게 8%가 나온 겁니다. 그럼 요게 들어가고, 지금 말하는 그 요소 또 리얼은 뭐냐? 바로 법인의 중과세죠. 법인. 예, 그래서 그 법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여러분은 그 본점용 주차타워, 본점용 주차타워, 이거 여러분이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중과세 합니다. 이거는 중과세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표준세율에 바로 얼마를 더해요? 4%를 더합니까? 8%를 더합니까? 4%. 중과기준세율의 몇 배? 100분의 200. 즉 2배가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가밀억제권역에서 본점용으로 취득하는 거, 주사무소용으로 취득하면 바로 표준세율에서 4% 합산한다. 이게 중과세죠. 그래서 밑도 끝없이 이렇게 중과세 나왔을 때는 사치성과 가밀억제권에서 공장신정설, 법인의 취득 물건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율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종류가 니언, 띠것, 리얼이 되겠는데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등록 면허세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이거는 여러분이 특히 내가 강조했습니다. 등록 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등기 등록 전까지 납부만 하면 자동 신고로 본다. 따라서 신고로 본다는 것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징수한다 해서 틀렸죠. 징수하지 않는다 해야 맞습니다. 나머지 지문은 여러분이 다 맞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 36번에 종부세 과세 대상에 대한 것은, 자, 종부세는 반드시 주택과 토지 부분을 설명한다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별장, 자, 우리가 주택이지만은 재산세는 주택 제한세를 별장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나 별장은 4% 고유를 맞기 때문에 종부세는 X죠. 별장 맞죠? 별장은 재산세만 존속합니다. 그 다음, 자, 우리 사회복지업자가 소유한 농지, 아까 우리 농공 매복정 할 때 그 복지업자 에아라 했잖아요. 자, 이게
0.07% 분리과세죠. 그래서 종부세가 없습니다. 자, 상업용 건물, 아무리 가격이 높아도 건물 부분은 종부세가 없습니다. 되세요? 그 다음 공장용 또 건축물이죠. 이 건축물은 가격이 아무리 많아도 종부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보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이른바 무허가 건축물이죠. 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우리가 아까 초나무 할 때 무허가 건축물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종합상 과세 대상이고, 종합상 과세 대상은 당연히 기준 가격을 초과하면은 종부세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5번. 자, 오늘 하는 문제는 요번에 나올 출제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보다 제일 공부를 좀 복습을 많이 해놓으세요. 몇 회, 4회, 5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요번에. 자, 그 다음 37번에 가면은 재산세 표준세율로 틀린 것 그랬는데, 자,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별장은 4%니까 제외시키고 모든 주택, 고급 주택도 포함해서 4단계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37번 1번 나와 있죠. 자, 줄 거세요. 4단계 표준세율 줄 거. 그 4단계 표준세율이라는 거는 0.1에서 0.4%까지 적용합니다. 0.1에서 뭐라고? 0.4. 그러니까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까지 적용된다 이 말이죠. 자, 별장. 별장은 1000분의 4%죠. 그럼 50이 아니고 40이야 맞죠? 거기서 틀리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종합합산과세 대상 재산세 세율은 3단계 표준세율이다 줄 거세요. 표준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이다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 표준세율 같이 쓰니까 그게 혼란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같이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율이 좀 애안놔야 되겠네요. 방금 우리가 오전에 했던 0.2%에서 0.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 또는 표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면은 네 번째는 바로 탄력세율인데 특히 줄을 끊어야 됩니다. 50% 가감은 조정 언제나 할 수 있죠. 근데 이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사용하는 것은 그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지 계속해서 2월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산출세액을 여러분이 보면은 세부담 상한제가 나옵니다. 150%를 초과하면 150%를 넘기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밑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주택의 6억 초과는 얼마를 초과하지 마라? 주택은 130%를 초과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6억 초과 시 얼마 초과? 전년도 세액의 바로 130% 초과 금지입니다. 또 했는데 또 밥 먹고 나니 또 까먹었지. 자, 38번. 여러분 이의 신청 심판 청구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답이 몇 번 되냐니까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해서는 요약집 몇 번을 꼭 적어 놓으세요. 집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바로 12페이지 보면 12페이지 사항이 다 요 지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집 12페이지. 불복 청구. 우리가 부당 처분을 받았을 때 시장 군수나 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 신청이나 또 우리가 해당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행정소송 이런 절차를 좀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불복 청구인데 이거는 바로 우리 납세자의 구제 정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구제 정책. 자, 거기에 따라서 다 맞는데 전부 청구 기간과 결정 기간은 90일이라 했습니다. 그거야 두라 그랬죠, 전에. 자, 그리고 국세의 이 신청 결정 기간은 30일이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거는 지방세를 무조건 90일로 잡으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행정부 적부사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 보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4번에서 틀렸습니다.
자, 이의신청 심판 청구는 4번 보세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의신청과 심판 청구가 동시에 행정처분이 발생했을 때 이의신청했던 것이 심판 청구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ING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수급하지 않는다. 계속 가는데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 또는 우리 심사 청구가 있으면 이거는 바로 내가 조용히 30일간 기다려줬다가 공매처분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건 재산 가치이기 때문에 30일 더 기다려줍니다. 세금 내면은 다시 돌려주고 세금을 안 내면 공매처분해서 여러분 체납된 세금을 메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결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한다. 이어서 보류라는 건 특약이 아니다. 한매 특약은 그 보류 특약 개념이지 보류가. 그렇잖아. 이 한매가 아니거든. 재산이 여러분 세금을 안 내서 여러분 재산 압류를 해놨다가 바로 팔라니까 납세자가 불쌍해. 그래서 30일 더 기다려주는 기라. 기다려주다 돈 안 내고 깨긴다. 그럼 공매처분 해가지고 그 돈으로서 체납된 재산세액을 여러분이 충당을 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소리니까 참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39번에 가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2차 납세 의무는 어디가 틀리냐니까 다 가점주주 무한책임사원 실제 집행권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 다 1차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늘 일어나죠. 그런데 잘 보세요. 가점주주가 되려면 취득세는 내가 늘 강조했습니다. 바로 지분이 50% 초과되라 그랬죠. 50%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0% 초과가 돼야 바로 가점주주 자격이 되고 이럴 경우에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가점주주가 2차적으로 세 부담을 할 수 있는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100분의 50을 초과한 말이 들어가야죠. 초과한. 50%는 왜 안 됩니까? 이 50%는 가점주주 요건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가점주주는 초과란 말이 들어가야 맞는 말이에요. 참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다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 40번에 가면은 여러분이 거기서는 그 개념이 지금 볼 때에 한번 봅시다. 거주자 갑은 12년도 2월 10일에 거주자 을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이죠. 동그라미 딱 치세요. 이게 지금 언제 취득했습니까? 6월 1일 이전에 취득했습니까? 6월 1일 이후에 취득했습니까? 6월 1일 이전에 취득했으니까 일단 갑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는 걸 알아놔야 됩니다. 자, 12년도 10월에 현재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안 팔아먹고. 그래서 12년도 갑의 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사기, 부정한 행위, 이런 부당한 사유는 수시부가 불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정당한 거래에서 적용한다 이 말이죠. 자, 갑은 일단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돼 있기 때문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돼서 납세 의무가 성립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성립 시기지 확정 시기가 아닙니다. 확정한다 하면 안 돼요. 성립한다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갑의 재산의 납세 의무는 가세 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되면 취득세 등록세 말입니까? 지금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여야 확정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해야 확정이 된다? 결정하여야 확정이 되죠. 확정이라는 세금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자, 건축물 부분의 납기는 우리 건칠로 해야죠. 건칠 16일부터 말일까지. 그러니까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가 납기 아닙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그거 보면 2017년도 5월 31일까지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않으면 바로 소멸한다. 이거는 뭐냐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세 징수권 행사 기간을 말합니다.
징수권 행사 기간을 우리가 원칙은 전부 5년 아니었습니까? 예? 국세는 5억이 넘어가면 10년까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고, 예. 그래서 지방세 징수권 행사 기간을 말이죠. 한번 세보세요. 5년 미만 6월 1일부터 계산해가지고 12년도 6월 1일부터 계산해서 5년 이내에 계산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맞죠? 예. 5년이 됩니다. 세보세요. 12년 6월 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17년 5월 31일까지 5년이죠. 그래서 5년 이 기간 내에 재산세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는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맞죠? 그 다음에 갑의 재산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물납신청 당연 가능하죠. 자, 물납신청 줄 거고 반드시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일 것.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